네,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 내용 전체가 공개가 됐죠. 성 전 회장은 자신이 사정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친분을 꼽았습니다.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성완종 전 회장은 사망 전 위도돼서 발견된 메모에서 언급된 이른바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넨 정황도 털어놨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전달 방법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본격화되는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파장을 고영신 교수, 이상휘 부총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뷰 내용 전체가 공개가 됐는데 이완구 총리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인터뷰 내내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또 이완구 총리에 대한 그 감정이 아주 골이 깊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그 녹취록의 전반적인 부분도 전부 이완구 총리를 이야기했고 또 이완구 총리의 소위 측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에서는 극단적인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야기에 따르면은 뭐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권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글쎄 뭐 정치적 비장함이 그대로 이제 비정함이 더더더 드러난다 보는데 이 얘기를 사실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그런데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사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이 여기에 언급됐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정치적인 헤게모니, 충청권의 정치적 헤게모니가 이번 녹취록 전문 공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렵게 총리가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상이 돼서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정 전면에 나서서 그래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충청권의 맹주를 놓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성완종 전 회장이 반기문 총장과도 가깝다. 또는 또 충청권의 여러 가지 진짜 충청 포럼이라든가 조직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영향을 줬다. 그러면은 뭐 싹부터 잘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망자의 정언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충청권의 정치적 헤게모니로 봐서 빚어진 어떤 참극이다 그런 사건이다 보기가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총리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망자의 증언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정황 증거는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성완종 회장의 이런 녹취록 또 뭐 여러 가지 관련 뭐 이런 뭐 USB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 어떤 증거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성완종 회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원 외교 비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왜 86개나 되는 그 관련 자원 외교와 관련된 기업 중에서 왜 경남 기업이 타겟이 됐느냐? 그리고 자원 외교 비리를 털었는데 거기에서는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굳이 개인 비리까지 탈탈 털어갖고 나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완종 회장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은 아까 뭐 우리 이 부총장이 얘기하신 대로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관계 말하자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권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포착을 하고 그것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 아주 싹을 잘라버리겠다. 그런 판단하에 집요하게 나를 죽이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 회장 간에는 뭐 같은 충청도인데다 또 지역구도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완구 총리가 되기 전에 충남 도지사라든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양부여 보궐선거 또 원내대표 되는 과정 그리고 지난 총리 청문회 과정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뭐 성심성의껏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심성의껏. 그러면은 기업하고 그런 사람이 성심성의껏 하는 것은 뭐 조직으로도 도와주겠지만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아주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완구 총리가 아마
그 섭섭한 대상의 1호라고 봐야겠죠. 뭐 여기서는 사정 1호다. 그 네. 섭섭함 속에는 내가 많은 것을 도와주었는데 그중에는 이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3천만 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여러 데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 섭섭함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메모로 네. 그 리스트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완종 회장의 앙심 리스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앞서 부총장님도 네.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 사무총장도 좀 난감할 것 같거든요. 본인도 난감하시겠죠. 그러나 네. 이것은 뭐 이 녹취록에도 나와 있고 그동안 여러 정황 증거로 봐서 성완종 회장이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나 뭐 이런 것에 뭐 과도하게 했지 않느냐 그것은 평가는 자체하고라도 네네. 반기문 총장의 친동생을 경남기업 뭐 고문으로 모시고 있었고 또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노갑 고문도 반기문 총장의 측근이 자기한테 와서 네. 말하자면은 다음 대선 때 반기문 총장을 옹립해서 말하자면 신 DJP 연합을 하자. 호남과 충청이 힘을 합치면은 얼마든지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 왜 친노한테 권력을 말하자면 그쪽을 밀지 말고 나하고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또 박지원 의원도 뭐 성완종 회장 측에서 신 DJP 얘기를 했는지 자기는 만나지 않고 그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다 이런 얘기로 하는 것으로 봐서 성완종 회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꾸준히 물밑 작업을 해온 게 사실이고 그 녹취록에도 보면은 자기 뭐 재단 조직이 전국적이고 또 뭐 평소 이렇게 관리한 조직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던데 저런 것을 대비해서 말하자면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나오면 이제 한 1년 정도 대선까지 남기 때문에 그 전에 조직도 좀 꾸리고 또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작업을 사전 작업을 좀 하려는 그런 의도를 분명히 보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녹취록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충청 대망론 하면서 말하자면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이건 뭐야 하고 해가지고 견제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헤게모니 충청권 헤게모니 쟁탈 차원에서 뭐 친 거다 이렇게 본인은 보는 거지만 그 본인의 개인 생각이죠. 네, 뭐 이 총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뭐 남들을 나쁘게 이용한다 뭐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감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걸 뭐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그렇죠. 네. 무리가 있다. 네. 이 우리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언론의 기조도 약간씩 이제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데 성완종 전 회장이 의인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적 혐의자거든요. 뭐 로비 자금을 만들었고 불법적으로 분식 회계를 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혐의자입니다. 그런 성상에서 이게 좀 우리가 이 사안을 보는 게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하는 부분은 이완구 총리 잘못도 굉장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대급부로 이야기했을 때 그만큼 해줬으니까 섭섭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기대도 안 했는데 자기가 해준 것이 없는데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해줬는데 돌아온 것은 너무나 적었고 오히려 사정이더라.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결국 그것이 미필적 고의든 하여튼 고의든 간에 이완구 총리가 가져야 될 도덕적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참 곤혹스러울 거예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정치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차기 대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총장과 성완종 회장과의 관계가 꾸준하게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참 본인으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죠. 본인은 뭐 자기는 그런 것을 거론한 적도 없고 지금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도 많고 그러니까 일체 거론하지 말라. 또 뭐 여론조사에도 자기는 넣지 말아달라고까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 또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대꾸를 바라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 성완종 회장의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성완종 전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거든요. 이게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이런 사정을 주도하는 거다. 내가
아무리 기획사정을 하더라도 청와대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목숨 된다. 걸고 목숨을 걸겠다. 정권 창출에 기여를 했는데라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했거든요. 우리가 좀 차분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사정이라는 부분 자체가 네. 검찰도 해야 되지만 청와대가 기획해야 되는 것이고 총리실도 기획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정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전 회장이 본인이 기업가이면서도 정치 영향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정권 창출을 했다. 그래서 섭섭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은 결국 목숨을 걸고 정권을 창출했다는 것이 대권에 있어서요. 선거 기여자가 몇십만 명이 됩니다. 몇십만이 되는데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집하고 너무 팔았어요. 그만큼 현실을 다 했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왜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그럼 정권 그 자체에 순수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책 창출하는데 노력하는데 정권을 창출하는데 순수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대가를 이야기하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박근혜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나는 폭로를 하겠다. 이런 발상은 굉장히 그 순수성에 의심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하고 나면 이런 개인적인 일에도 도와줬다는 사람이 수십 명 나옵니다. 내가 너를 정말 도왔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도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말하자면 충청권에서 그 당시 뭐 한 56% 정도 박근혜 후보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또 선진통일당과 그 당시 한나라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좀 표에 기여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성완종 씨가 도와서 대통령이 된 건 아니고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과대평가하는 것은 본인의 평가라고도 봐야죠. 뭐 사람들은 다 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과대평가하고 좀 부풀리라는 그런 속성은 있는 거죠. 뭐. 네. 그럼 실제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2012년 그 대선 선거 예. 당시에 어떤 역할을 부여받아서 뭐 활동을 하고 그런 게 있나요? 성완종 회장은 기업가이자 정치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업가에 더 강하다 보고요. 결국 자기 자신이 일궜던 기업을 보호하고 영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활용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질 수밖에 네. 없죠. 기업을 운영하는 방편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방법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고 일어나가는 그런 방법들인데 정치와 돈, 기업, 그리고 조직, 이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불가분의 관계인데 성완종 회장은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죠. 네. 네트워크 갖고 있고, 돈 가지고 있고, 조직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선의 조직, 국회의원 선거 조직, 성완종 회장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같이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저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충분하게 대선에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 2013년 4월 4일 말입니다. 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성완종 전 회장을 이완구 총리가 독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지금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이 총리는 뭐 계속해서 지금 완강히 부인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네. 또 뭐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의 당시 운전기사가 그러니까요. 그날 분명히 성완종 회장이 왔고 독대를 했다.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 총리는 절대 그런 적이 없고 기억이 없다 그랬죠. 기억이 없다. 그런 상황이고 또 일부에서는 또 뭐 자기는 그 오래 있었는데 또 보지를 못했다. 또 그런 또 증언도 나와요.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언론 보도에서도 뭐 좀 그 돈 전달에 봉투로 했느냐, 뭐 요새 유행하는 비타 500박스로 했느냐, 뭐 여러 박스로. 얘기가 네.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가려야 할 사안이지만 이 총리의 운전기사의 증언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상식적인 판단, 일반적인 관행 이런 것들에 좀 준해서 어떤 일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뭐 이렇게 기자를 오래 하다 보면 정치 기자로 하다 보면 선거 사무소도 가는데 일반적으로 성완종 회장이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네.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또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선거구도. 또 그때는 뭐 전국 선거가 아니라 보궐선거, 네네. 그거 충남에 하나 있었던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방문을 했을 것이다. 방문을 했었고 방문을 안 했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가 왔다 간다면은 기억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저희들이 취재를 가더라도 따로 만나서 차 한잔이라도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이 왔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도 뭐 친인척이라든가 또 가까운 분이 선거에 출마하면 빈손으로 못 갑니다. 적어도 뭐 조금이라도 가서 뭐 기부라도 좀 하고 좀 애쓰신다 하고 좀 이렇게 하는 성의 수밖에 표시를 없는, 하겠죠. 성의 네. 표시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 총리께서 전혀 만 원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그 증거가 나오면은, 뭐 증거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전달한 사람을 봤다 어찌다 하더라도 그걸 뭐 무슨 녹취록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네.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 뭐 안 받았다 해서 증거가 나오면 목숨까지 걸겠다고 이렇게 과격하신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뭐 운전기사에 이런 증언은 검찰 수사에서 유력한 어떤 증거 내지는 뭐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판단할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네.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예단을 해서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면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건 자체가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호미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고로도 안 되고 뭐 불도저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돼 버렸어요. 우리가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과 이완구 총리 간의 관계설이 나왔을 때,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정치적, 동치적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잘못된 게가 불법적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명확하게 그 수사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네. 사진이 나오든 또 만난 정황이 나오든 이게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완구 총리가 이를 자초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건 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결백하다. 국민들의 한계 그대로 이야기했으니까 국민들은 자꾸 많은 한계에 실망하고 그것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궁극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총리에 대해서 불신하는 감정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셨나 싶은 네. 생각이 굉장히 사실 안타깝습니다. 왜? 총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총리는 1인지와 만인지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인 중에 공인이거든요. 네. 그것이 기능, 전문성 가지고만 총리 되는 게 아니죠. 뭐냐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국민적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게 총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상실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사실관계를 떠나서 지금 신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네. 거취 문제까지 거론이 됩니다. 일단 문재인 대표는 계속 버티면 해임 건의안까지 건의안, 검토하겠다라고 했지만 얘기를 하고. 이완구 총리는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 교수 이야기한 대로 이 총리의 그런 국회에서 답변이라든가 여러 얘기들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 총리의 발언 또 이 총리의 행위에 대한 신뢰성을 극도로 저하시켰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 저 청문회 때는 불량왕구다 그랬는데 요새는 하도 거짓말하니까 구라왕구다, 양치기 소년이다, 뭐 여러 가지 패러디 뭐 이런 네. 우스갯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이 총리의 거취가 아주 가장 핵심적인 지금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당 내에서까지도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은 사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뭐 문재인 대표 등 야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에서도 특히 뭐 친이라든가 좀 비주류 쪽에서 가시는 분들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뭐 김무성 대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그런 발언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총리라는 것은 범죄 행위를 와 관계없이 국민적 신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부를 네. 이끌어가는. 근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범죄하고 관계없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총리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책임 있게 국정의 엄중함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엄중한 국정을 정말 제대로 끌어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다 회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식물 총리다 무슨 총리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시는 그런 지점에 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돌아오시면서 읍참마 속에 뭐 범죄 여부를 떠나서 그건 검찰에서 밝힐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신뢰를 받으면 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 읍참마 속에 결단을 내리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모에 적혀있던 인사들에게 이 돈을 전달한 뭐 시기라든지 액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 나와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측에는 이제 윤 씨를 통해서, 윤 씨를 통해서요.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홍 지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거듭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제 홍준표 지사께 유일하죠. 네.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온 것은 성완종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메모장 그리고 녹취록 이게 다인데 네. 결국 이제 윤 씨를 통해서 전달했으니까 그 중간에 이제 거래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윤 씨가 어떻게 정리하느냐, 네. 윤석모 씨죠. 윤석모 씨가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홍준표 지사의 거치가 이제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실관계가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짚어 넘어야 될 부분인데 윤석모 씨는 홍준표 지사가 대표 경선해서 나왔을 때 공보특보를 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했느냐 그러면 2010년도에 공보특보를 했고 돈을 줬다는 2011년도에는 공보특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과는 좀 다르게 이제 알려진 부분인데 그래서 공보특보를 하지 않았고 특정한 직함을 맡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홍 지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중간에 분명히 윤 씨가 전달했다, 전달 안 했다, 이런 중간적 입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범죄관계,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간접적으로 뭐 여러 가지 시그널을 좀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만 윤 씨의 입장이 자칫하면은 이걸 전달자에서 본인이 이걸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인 생명이 바로 걸려 있기 때문에 봐야 되겠죠. 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선거법을 위반을 좀 봐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적이 있다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 지사하고 성 회장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게 홍 지사가 동대문에서 지사 나가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동대문에서 2번의 선거를 했습니다. 송파에서 동대문으로 지역구를 옮겨갖고 그 경남 기업 답심리에 있습니다. 네네. 바로 그 동대문 지역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성 회장하고 이런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뭐 본인으로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사실은 또 뭐 윤석모 씨가 돈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무슨 녹음을 해놨든가 네. 무슨 뭐 어떻게 해놓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도 진위 논란이 심각하게 벌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진술의 신빙성,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윤석모 씨가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돈을 전달했느냐 이것도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제가 이제 홍 지사 측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홍 지사 쪽에서 걱정하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그러면은 2011년도 당시 가을에 대표 경선에 나오고 난 다음에 윤석모 씨가 강원 지역에 있는 지역구를 좀 희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희망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해줄 수 없는 형편이라서 안 해줬다. 혹시나 그에 대한 악감정이 없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없다고 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홍 지사 쪽이 제가 전화한 바로는 상당히 여기에 예민하고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윤석모 씨를 잘 아는 부인입니다만은 기자 출신 아십니까? 기자 출신은 그렇게 큰돈 먹을 회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 회장과 윤석모 씨는 아주 뭐 그 성 회장의 사실은 측근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도와주러 또 보낸 거고 여러 관계로 그 경선 때도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윤석모 씨가 만약 돈을 전달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한다면은 윤석모 씨가 중간에서 그것을 가로챘다. 이렇게 보기에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네. 그리고 또 녹취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예. 메모에는 부산시장 2억, 유정복 2억이라고 써 있었는데 구체적 언급이 빠져 있었고요. 네. 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메모에는 이름만 써 있었잖아요. 그런데 처신 잘하셔야 한다. 예.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 물러날 텐데 예.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 이병기 실장에 대한 언급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메모하고 녹취록에 해서 의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병기 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실장이죠. 그에 대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없다 또 명확하지 않은 데 대해서 혐의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가 젠틀맨십 어그리먼트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워낙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잡칫 이야기하게 되면은 현 정권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그 타격은 고스란히 국민한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든 야든 여기에 대해서 의혹은 제기할 수 있으나 네.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현직에 있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혐의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돈을 준 사람도 있고 안 준 네. 사람도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놨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뭐 재밌는 표현이 아닌데 네. 왜냐하면은 지금 성완종 회장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납니다. 자살하기 전에 한모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한 점, 그 다음에 특정 언론에 그것을 던져준 거,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 이런 모든 등등이 굉장히 단호한 결심을 하에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 오늘 아침 언론에, 특정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죠. 나오기 전에 소위 말하자 폭로 대상 선별 회의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 기억에서 의존해서 썼다기보다도 그동안 받아왔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선별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네. 폭로를 하자 말자 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도 다 있었을 거라는 네.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금액은 적고 이 사람은 금액이 적지 마자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우리가 경영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소위 말해서 활용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그널만 주자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성 회장이 상당한 노림수를 가지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네. 봅니다. 네, 네,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붙이면은 저는 뭐 이 성완종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한 녹취록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100%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착각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얘기하다 보면 좀 우리도 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00원 줬는데 나 많이 줬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병기 실장의 경우는 그 메모에도 돈 얘기가 없고 네. 그 긴 녹취록에도 얘기가 없거든요. 메모에 없었던 리스트에 돈 얘기가 없었던 이완구 총리는 녹취록에도 있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병기 실장은 내 개인적인 판단은 돈은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 불법 자금을 받았냐 이 부분인데 이병기 실장은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저 당 여의도 연구소라는 거기에 고문 자리를 하나 갖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한 10여 년 동안 낭인 또는 뭐 야인 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완종 회장의 그 기업적인 마인드로 볼 때는 별 영향가가 없고 크게 이용 가치가 없었던 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뭐 리스트 그 식사 일정에도 보면은 딱 한 번 했더라고요. 그것도 뭐 중요한 그 뭐 일식집도 아닌 보통의 일식집에서 한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병기 실장은 그런 부분에서는 벗어난 것 아닌가 혐의 부분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